연유를 쓰게 되면 높은 온도에서 구울 수가 없어요. 한 700에서 800도 사이가 최대의 온도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그런 연유를 쓴 남미약을 쓴 것들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무덤에 부장품으로 많이 씁니다. 실제 용기가 아니고. 그 중국집에서 알록달록한 그릇들 있죠. 그 다음에 서양 그릇들. 음식물이 담겨져 있는 부분에는 가능하면 그런 문양이 없어야 됩니다. 입이 닿거나 보기에는 좋지만 몸에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옛날에 시험 보실 때 기억나십니까? 이게 또 국사가 필수 과목이 돼가지고 고3 학부형들은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오늘 얘기할 게 이제 여기에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알기까지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이게 왜 그럼 시기마다 달라질까? 가장 핵심적인 건 인간의 취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나는 절대 안 변할 거야, 너밖에 몰라, 그것처럼 허망한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조선이라는 이 나라를 이해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조선 왕조실록을 참여할 때 그때마다 틈틈이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조선만큼 기록이 분명한 나라가 없습니다. 온갖 것을 다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물론 그 후대에 저술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가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옆에서 그 다음에 그 일본이라는 정말 어떨 때는 황당하고 어떨 때는 무지막지하게 되고 일본이나 해구들이 엄청나니까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도 사투리가 많잖아요. 중국은 대신에 한 500km나 1000km 가야 사투리를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10km만 가도 하여간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전혀 알아듣기 어려운 말도 있을 수도 있고 억양도 다릅니다. 한 30km 더 가면 전혀 다른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조선 초기에 이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군청사기라고 하는 조선 초의 거의 청자에 가까운 그릇입니다. 이 그릇을 설명할 때 여기 장구라는 관청명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좋은데, 만약에 이 그릇을 중국이나 일본 장인들이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도장을 저렇게 자기 멋대로 찍었을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일단 찍기 시작을 합니다. 또 찍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겹치면 겹친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냅두는 게 우리 스타일인데, 중국이나 일본은 처음부터 그걸 칼같이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치 오차도 없게 만듭니다. 오차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그 장인은 삼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리고 이게 관청에서 쓰는 장국 글씨인데 그냥 되는 대로 쓰면 됩니다. 왕실에서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연판을 찍지만, 도장을 찍지만 어떻게 저렇게 찍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개성적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가 좋냐? 가짜 만들기가 어려워. 우리께 똑바로 찍은 게 없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은 거의 이 비례가 정확합니다. 각 관청에서 쓰던 그릇들입니다. 여기 평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신들 접대할 때도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험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학생들 시험 문제 내기가,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저는 장안고 하나 보여주고, 1분 안에
여러 사람들을 쓰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10개만 보여주면 중간고사 끝이에요. 그런데 저게 본능적으로 나와야지 생각해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시킵니다. 자다 깨다가도 갑자기 저것만 보면 뭐 이렇게 딱 나와야 되거든요. 조선 초기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릇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도 여러 가지 조선을 개국했던 뭐 이성계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주류 세력들이 고려하고는 다른 그 지역에서 온 경우도 있고 신분 자체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선호하는 취향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 화려했던 고려청자에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요게 갑자기 조선 초기에 등장하는 소위 자라명입니다. 그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 가방 내려놓으시고 제 거니까 괜찮아요. 저 자라명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 다음 주까지 숙제로 내립니다. 여기를 붙여요. 접시 2개 만들어서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 붙이고 구엽을 붙입니다. 아니면 뭐 어떻게 저렇게 생긴 병이 있어. 중국의 내몽고나 이쪽에 가시면 몽고나 말 타고 다닐 때 뒤에 백팩으로 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림도 남아있고 실제로 저하고 똑같이 생긴 도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걸 더 잘하려면 외국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저 제기 그릇은 조선이 오레이 아시죠? 국조 오레이처럼 이 여러 가지 재래를 굉장히 중시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저런 제기를 제작하는데 정성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굉장히 이제 뭐 소박하게 제작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 새가 불을 잘 끄는 저 새는 무슨 새입니까? 봉황. 봉황이란 증거는 뭐예요? 이렇게 생긴 새가 못 봤죠. 그 다음에 어느 게 암놈이 어느 게 순놈이겠습니까? 암수. 앞에가 순놈, 뒤에가 암놈. 동물의 세계에서는 되게 수컷이 막 기교를 부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몸집은 암놈이 더 커요. 그래서 싸우면 다 암놈한테 치는 경우가 많거나 나중에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도 더 발달하면 똑같이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저게 무슨 새일까? 그리고 저것을 조각을 했던 장인들이 봉황을 봤을까? 여러 가지 새들을. 그래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만나보기도 하고 직접 시켜보기도 했는데 결론은 뭐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걸 조각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백도를 바르고 나서 대못 있잖아요. 대못 같은 이 아주 끝이 뾰족한 그런 도구로 저거 조각하는 거 30초가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게 또 나오지도 않아요. 서서히 했다가는 저 라인이 일순간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확 긁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 저것도 오직 저 한 점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게 없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건 무슨 물고기 같습니까? 도거. 맞아요? 근데 보고? 자신 있어요? 등이 저렇게 튀어나온 보고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도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아마도 저런 스타일을 한 지역은 충청도나 경상도 쪽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런 물고기가 있나 없나 아무리 찾아도 저기 이제 넙치나 뭐 이런 종류하고 비슷할까도 보지만 저게 주로 파편이 나오는 데가 산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저런 물고기를 장인들이 봤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아이고 넌 어떻게 해서 저걸 했지? 그냥 그때 생각 없이
뭔가가 갑자기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일필휘지로 조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붓으로 벡터를 확 바르는데 저 바르는 것도 단 한 번에 끝나야 돼요. 두 번, 세 번에는 저 붓질이 안 나옵니다. 물레로 한 바퀴 휙 돌리면 끝이에요. 단 천천히 돌려야 됩니다. 그 벡터를 엄청나게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그 백자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 고려시대 상감 청자가 있듯이 그 상감 기법은 똑같이 조선시대에도 사용이 됩니다. 물론 많이 쓰진 않아요. 왜? 그 조선 백자의 배경에는 이 상감 기법을 쓰면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홈을 파고 벡터나 이 흑상감토를 바르고 나서 긁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조선시대의 상감은 긁지 않고 붓으로 살짝 바르고 끝을 냅니다. 굉장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묘지명이라든지 처음에는 이런 편병에도 상감 기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려 백자에서 조선 백자로 옮겨옵니다. 아까 양구 방산 얘기 해드렸는데, 재밌는 거는 이게 이 지역에서 요런 그릇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1391년에 제작이 된 것으로 명문에 있거든요. 90년, 91년에 걸쳐서 제작을 한 것을 금강산에다가 묻어뒀다가 그게 이제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명문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백자를 어디서 만들었느냐? 양구 방산에서 만듭니다. 지금도 양구 가시면 양구 방산 백자 기념관이 있어요. 조금 가면 거기서 박수민 기념관도 있고, 지금은 양구 가기가 편해졌으니까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런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1391년짜리인데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조선 백자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흙이 다르냐? 그리고 색깔이 다릅니다. 두들겨 보면 소리도 다릅니다. 즉 굽는 온도도 다르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 백자는 사실상 조선이 개국하고 나서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부터 본격적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전에 시험을 자주 나왔던 거니까. 그 세종대왕이 진짜 이렇게 생기지 않으신 건 잘 아시죠? 그 세종대왕이 여러 가지 정말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는데, 조선 백자에 해당하는 위대한 업적이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세종실록 7기지.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어디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둘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거쳐서 다 조사를 합니다. 물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도자기 편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지역은 동이가 나오고, 품질이 상중하중에 어떻고, 어디는 백자가 나오는데, 어떻고, 그걸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했더니 결론이 뭐냐? 조선 천지에서 상품의 백자를 만들던 곳은 딱 4군데가 나옵니다. 하나가 경기도 광주, 나머지가 고령 상주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고려 시대는 강진 도안에서 곡물로 갖고 와서 그 중에서 쓰면 되는데, 조선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명나라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왕실령 도자기를 만드는 관여, 공장을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같으면 그 공장을 어디다 세우시겠습니까? 경기도 광주 혹은 경상도 고령 상주 중에. 경기도 광주. 그건 누가 봐도 경기도 광주입니다. 왜? 가깝고 수운이 편리해요. 한강 지류를 통해서 노량진에다가 딱 떨어뜨리면 거기서 창덕궁까지 마을 수배 같은 걸로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을 보니까 세종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백자를 왕실령 그릇으로 쓰겠다, 이런 기록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전에 만들지 않았던 것 중에 새롭게 등장한 게 바로 이러한 태항아리입니다. 여기 어머님들 많이 와 계시니까 그 탯줄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은 나십니까? 아마 시험용으로 잘 썼을 겁니다. 의학 쪽에서. 근데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탯줄을 버리지 않고 물에 잘 씻어가지고 저런 태항아리에 넣어서
조그만 데 넣어서 큰 배로 담았다가 저거를 다시 볼로 된 석칸에 넣어가지고 전국에서 풍수지리가 제일 좋은 곳에다가 묻습니다. 그걸 태봉이라고 하거든요. 그 봉이를. 왜 그러느냐? 저렇게 탯줄을 잘 이렇게 모셔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왕이 되면 성공이 될 것이다 라는 태장경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이걸 굉장히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선시대 때도 청자를 만듭니다. 아니 백자가 만들지 왜 청자까지 만들었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럼 조선시대 청자는 어디에 썼을까? 경복궁이든 창덕궁이든 가시면 그 동쪽에 누가 삽니까? 서쪽에. 가운데는 누가 삽니까? 옛날 조선시대로 돌아갔을 때 경복궁의 한가운데 왕과 왕비,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빈들의 처소가 있습니다. 서쪽은 선왕의 비빈들입니다. 왜? 서쪽은 이제 태양이 지는 곳이라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거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서쪽에 모시게 돼 있어요. 동쪽에 세자들이 삽니다. 그래서 동행가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쪽을 나타내는 색깔, 그게 뭐겠습니까? 옛날 고구려 벽화에 청명이 있습니다. 푸른색이. 지금 자제분들이랑 식사하실 때 그릇의 색깔이 어떻게 구분이 되세요? 아니면 그냥 애 먹던 거에 그냥 드세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물론 뭐 애를 차별하는 게 아니니까 그 아이들의 그릇과 부부가 쓰는 그릇은 차별을 하십시오. 더 좋은 그릇 쓰시고 더 좋은 색깔을 쓰세요. 그렇게 쓰셔본들 몇 년 오래는 못 쓰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조선시대는 어떻게 되냐? 왕은 백자의 뜻입니다. 수락을. 그 다음에 세자는 청자예요. 같이 겸상하는 일도 없지만 아예 그릇부터 확연하게 구분을 지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을 지으니까 실제 집에서 해보니까 일단 애가 자기께 그릇이 색깔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유기 노쇠 혹은 뭐 백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애는 플라스틱 알록달록한 걸 줬습니다. 근데 그게 더 멋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뭐 이걸 해본들 별로 효과는 없었지만 어쨌든 뭐 조선시대는 이렇게 했단다라고 한번 잘 해보시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중국 얘기입니다. 이 중국의 명나라 황제들이 사신들을 통해서 선물을 줍니다. 조선에 하사품을 주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준 게 바로 청화백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걸 보면 아니 우리도 갖고 싶고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 청화백자를 만들 수 있을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집에 혹시 갖고 계세요? 그럼 뭐 엄청난 거예요. 여러 가지 뭐 폐암사라든지 여러 가지 궁궐에서 출토가 됐고 실제 세종실록 오레이 같은 데 보면 용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시기에 용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만들어보자. 그럼 원료가 뭐냐? 원료가 바로 코발트 광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고화도에서 견딜 수 있는 코발트는 지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저하도권은 있어요. 염직에 쓸 수 있는 건 있는데 도자기용으로는 지금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 수입해다 씁니다. 그럼 조선시대 때는 이게 중국에서밖에 가져올 데가 없습니다. 그럼 당시에 중국은 어떻게 쓰기 시작했냐? 왜 회청이라고 했느냐? 중국이 그 당시에 이슬람이라든지 지금의 실크로드에 있는 위구르족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이라고 해서 돌아갈 회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회회인, 회회족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고향에서 온 저 시퍼런 광물을 가지고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더니 나중에 푸르게 나오더라. 그래서 붙인 이름이 바로 회회청입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갖고 싶어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뭐 이건 오늘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구했다고 갖다 바치고 상도 받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뻥이에요. 구워봤더니. 왜? 저거는 푸딩딩 하지만 사실은 산화철이나 산화크롬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회초하고 비슷한 돌이 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겁니다. 저거 회청, 네가 회청이라고 했지? 그러면 저는 회청이라고 한 적이 없사옵니다. 비슷하다고만 했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청화백자를 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게 그 유명한 홍치 2년명. 근데 이게 말이 좀 애매해서 그렇지. 요게 원래 써 있어야 되는데 저 항아리가 도구를 봤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가운데 좀 구연부가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홍치라고 중국 명나라의 황제 연호 홍치제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은 누가 그리느냐? 조선 최고의 화원들이 그립니다. 그래서 조선백자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적어도 문양만큼은 전 세계 어느 나라 그릇하고 비교해도 품격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림을 그릴 때 이게 평면이 아니라 입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이나 비단하고 도자기 표면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느냐? 붓을 딱 대면 저기 수분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붓이 안 나갑니다. 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 번 대면 빨리빨리 그려야 돼요. 속필로. 그리고 덧칠하면 구운 다음에 다 나타납니다. 재미있는 건 감정할 때도 그렇고 심사할 때도 그렇고 도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작할 때 문제가 있는 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광주에 나중에 이제 사홍원의 관리들이 여러 가지 장인이나 그다음에 화원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원래는 이제 고려시대 사홍방이었던 것을 사홍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사홍방이나 사홍원이 하는 일은 임금의 수가를 감당합니다. 장금이가 일했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또 장금이 복장을 하고 지금 선거운동을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도자기 공장을 경기도 광주에 주는데 저기 재밌는 게 10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요. 왜? 땔감 때문에. 한 번 불을 떼면 되게 8톤 트럭으로 한 3트럭 정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때 나무가 나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것도 이제 굉장히 희한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자기 공장을 왕실령을 10년에 한 번씩 이사 간 나라는 조선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냅두고 나무를 딴 데서 갖고 오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는 그렇게 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영조 말 넘어가면. 근데 10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갑니다. 그 장인들이 이사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단 요즘에 이게 뭐가 좋냐? 10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갔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발굴을 해보면. 그 다음에 이런 색깔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후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다랑아리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구연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배나 이런 데를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붙인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애초에 처음에 만들 때부터 구연부를 휘게 만들었다. 1번. 아니다. 2번. 어디 보겠습니까? 2번. 아닙니다. 처음부터 휘게 만들게 정말 저렇게 만들었으면 그건 거의 알파고를 넘어오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애초에는 물레에서 이렇게 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똑바로 만들지. 그런데 왜 휘냐? 우리 흙이 아쉽게도 중국이나 일본 거보다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왜 붙인 흔적을 그대로 냅두느냐? 원래 우리는 잘 안 감춥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지.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은 붙인 흔적이 없어요. 다 붙였지만.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 500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성형, 정형이 그렇게 유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자의 색깔은 그 시대 정치 경제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왜? 저게 수비 정제를 하려면 이런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흙을 집어넣고 오랜 기간 불순물을 거르고 철분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많이 드느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나라가 가난할 때는 도자기가 좋은 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다랑알이 숙종부터 영조 그 시기에 나왔을까? 나라가 한창 경제부흥이 일어나고 성군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정말 못 살았을 때는 색깔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먹고 살기로 바쁜데 도자기 언제 그렇게 잘 정제하겠습니까? 장인들도 불러도 안 와요. 도망가고. 대신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없는 조선에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문기를 담은 그 시서화가 어우러진 그릇들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서체나 이런 걸 보면 조선 초화에 드러나는 저 서체 정도, 저거 한 작품 몇 개 작품만이라도 아주 그냥 다른 나라의 모든 작품들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품격이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단 주제는 거의 술입니다. 아까 보셨던 거고요. 소나무 그림이나 이런 거는 당대의 화풍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17세기에는 못 살고 그 다음에 중국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에는 코발트를 사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천에 널려있는 산화 철을 씁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숙종 전반까지 뭐가 유행하느냐? 다랑아리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철화로 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이러한 철화 백자가 크게 유행을 합니다. 철화는 청화보다 붓이 더한 납니다. 실제로 해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대나무를 그린 건 제가 중국이나 일본 웬만큼 다 다녀봤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 이 정도 그림을 보질 못했습니다. 한 번 찍으면 멈추지 말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붓을 딱 힘줘서 띄는 거예요. 저게 이제 이정 그 묵죽도 그릴 때 필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작품은 가짜가 없어요. 차라리 가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뒤에 매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매화도 한 번에 가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목탄 같은 걸로 구도는 잡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정말 일필휘재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정말 화원이 그림만 잘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도자기 표면에다가 정말 오랜 기간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그 이대박물관이 자랑하는 포도입니다. 여기 배 보이시죠? 붙인 흔적입니다. 흔적이 없으면 그게 가짜입니다. 포도는 잘 아시겠지만 다상하고 그 다음에 사대부의 학문의 융성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신정주 포도 그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간송의 그 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오면 목이 길어져요. 배가 통통합니다. 그리고 경내정선의 요 구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저거 얼마면 사시겠어요? 약속드린 대로 이제 다랑아리 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빨리 용만 잠깐 얘기 드리면 그 용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용의 모습은 그 시대 사람들의 취향을 취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5세기부터 11세기까지의 우리 조선 사람들이 생각했던 용의 모습은 뭐냐? 일단 발톱이 3개입니다. 이 시기에 황제가 5개, 명나라에서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황태자가 4개, 왕이 3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에게 선물했던 건 다 발톱이 3개짜리였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머리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날리는 게 아니고 거의 무스나 옛날 꼬마들 같은 걸 발라야
저게 정확한 용입니다. 그 다음 비늘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한 2주일이고 3주일이고 때를 안 벗기고 나서 목욕탕에 가면 막 이 때가 이렇게 부르륵 나오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비늘이 그 시기에 유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눈은 태 없는 안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좀 나중에 바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대 중국에서 이슬람으로 청아백자를 굉장히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이슬람 문양들이 많이 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선에서도 카피해서 제작을 합니다. 얼핏 보면 어느 나라 건지 잘 모를 정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대 또 가장 많이 그림 그려진 중에 하나가 바로 고기입니다. 요거는 위에 있던가요? 나중에 잘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렸을 적에 그 잊혀지지 않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 너 조용히 안 하면 입을 꿰매버리겠다. 그래서 뭐 이런 스타일이 그 금성사기에서 제작이 되는 겁니다. 저것도 이제 몇 개의 그룹들이 있긴 있는데 가장 확실하게 꼬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얘입니다. 실제 이게 눈동자를 보면 실제 이제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거든요. 가서 보면 저도 이렇게 눈이 막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새 그림입니다.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아세요 혹시? 1번 참새는 아닙니다. 요새 저걸 조사를 해봤더니 저게 우리나라에 있는 새가 아닙니다. 주로 중국에 사는 흑두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저걸 그렸을까? 저걸 그림을 그린 화원은 중국의 화보를 참고를 한 겁니다. 자기가 실제로 뭐 새를 옆에서 보고 그린 게 아니고 그래서 저렇게 그린 겁니다. 그럼 이 호랑이는 어떨까? 17세기에 많이 그렸다는 호랑이를 앞에 놓고 그렸겠습니까? 목숨 걸고 그랬을 가능성 없습니다. 단지 그때의 그 유아 사망 원인 넘버 2가 호환이에요. 마마 다음에. 그런데 그 무서운 호랑이를 이렇게 마음껏 그린 나라는 역시 조선밖에는 없다. 어딘가 약간 모자라기도 하고 뭐 불편하기도 하고 고양이 수준으로 이제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재미있는 건 다라마니가 나오는 17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몇몇 모양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해학적이고 기발하고 이국적인 요소가 많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미학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게 이런 뭐 왕릉 그 무덤에 이제 선물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표현에도 나옵니다. 자, 요게 호랑이와 표범의 차이점은 뭡니까? 호랑이는 보신 적은 있어요? 실물로. 그게 언제 적이세요? 아마득한, 까마득한. 그럼 표범은? 그럼 호랑이와 표범의 차이점은?